네, 오늘 일타 뉴스 먼저 속보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해온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범행을 방조하고 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증과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번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45년 전 내란보다 더 큰 국격 훼손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또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엄벌을 요구한 건데요. 자, 이런 이유로 특검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겁니다. 이 구형 좀 어떻게 보셨나요? 특검이 구형을 했다고 해서 그 형량이 그대로 이제 내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냥 검사의 구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구형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조은석 특별 검사 이런 지금 이끌고 있는 이 특별 수사팀이 과연 지금까지 수사를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른바 3대 특검이라는 걸 출범을 시켜가지고 지금 장기간 동안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지금 수사를 해오고 있잖아요. 연장을 해가면서 수사를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특검팀들이 이른바 정말 엄청난 월권과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심지어 한미동맹의 그 여러 가지 어떤 성격까지도 훼손할 수 있는 그 공군 기지에 대한 레이더 기지에 대한 어떤 그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그 와중에서는 심지어 글 몇 번 올렸다고 황교안 지금 그 전 총리까지도 압수수색을 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벌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무리한 수사의 끝에 결국은 이런 15년형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형이 내려졌는데 이미 저는 조은석 특검팀을 포함해서 모든 특검들이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혹은 이 수사의 완결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이런 구형은 구색 맞추기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특별 재판 특별 수사팀이 뭐라고 하죠? 특검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과연 이것이 헌법에 맞는 것인지 실정법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1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이 하필이면 이 한덕수 총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 판사의 여러 가지 성향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재판부의 성향 혹은 재판부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압박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넣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넣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쨌든 지금 그 재판부가 보여준 마치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낳는 그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심 있고 2심 있고 또 이제 대법원까지 갈 텐데요. 긴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쭉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수석 최고위원이 아니라 사무총장이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사무총장님. 싶고 다시 한번 제가 또 홍보를 하게 된 점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적정한 구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 구형인지 모르겠으면 제가 조금 의문인 건 아직 본안 재판이라고 하는 그 내란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구형도 아직 안 이루어졌고 이 본안인 내란 재판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구형도 안 됐는데 내란 가담에 대해서 과연 구분하거나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좀 의문이기는 해요. 우리가 라면 먹는데 라면도 안 넣고 스프만 넣었는데도 그걸 라면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유처럼 이게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본안 재판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기소도 안 됐고 그러니까 기소는 됐고 구형도 안 됐는데 가담자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건 좀 의문이 듭니다. 다만 이 어쨌든 구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면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마지막 최종 변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텐데 한덕수 총리가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대통령의 계엄 계획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하였고 그것이 안 되도록 계엄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았으며
이 군인을 동원하는데 어떤 일체 어떤 가담도 하지 않았다라고 본인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특검에서 CCTV를 공개를 하면서 오히려 한덕수 총리는 가만히 있고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최상목 대행이 좀 적극적으로 말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도 특검이 그런 모습들을 좀 조각 모음 해가지고 좀 구형을 한 것 같습니다. 법원의 좀 판단이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막 그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많이 공격하고 압박하고 내란 재판부까지 만든다고 하면서 삼권 분립을 훼손하려고 하는데 굳이 보수 진영에서 판사의 어떤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까지 판사의 어떤 이런 성향을 좌지우지하고 구분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는 좀 의문도 드는 한편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내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가담자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45년 전 내란보다 더 큰 국격 훼손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구형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구형 결정문 의견서를 보진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서 꼭 계엄을 선포한 그리고 주도한 주체의 책임만 언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입법부의 어떤 책임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단락은 그거예요.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로 국정 운영을 함께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했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물론 계엄을 선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잘못이지만 그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책임이 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출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구형에서도 그런 의견이 충분하게 들어갔느냐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45년 전의 계엄과는 확연히 다르죠. 그리고 확실히 그때 당시의 계엄은 상당 기간 오랜 기간 이어졌었고 이번에는 사실 3달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시간 동안 이어진 계엄이었었고 무엇보다 사실 입법부의 폭주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탄핵 결정문에서도 인정된 바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균형 있게 재판부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보좌관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제가 할 말을 이긴 사무총장님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더 덧붙일 말은 없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결국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개인의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그러면 갑자기 뭐 어느 순간에 내가 오늘 계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내려진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전에 있어 왔던 즉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에 출범을 하고 나서 그동안 그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그런 비민주적이고 비헌법적인 행위들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항상 저는 방송 나갈 때마다 우리가 계엄만 그거 하나만 딱 떼어놓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인데 그 결과가 계엄이라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 29명에 대한 탄핵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무리한 조치였고 그것에 대해서 헌재에서 다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본인들이 무리를 해서 국무위원을 탄핵시켰으면 국무위원의 탄핵 때문으로 인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행안부라든가 이런 법무부는 기능이 마비되고 한동안 일을 못했는데 그런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 그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다 깎아버리고 검찰 특활비 깎아버리고 국정원 특활비 깎아버리고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그 민주당에서 내셨던 근거가 뭡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다. 괜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 혹은 저 사람들 뒷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다 이러면서 뒷다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거의 뭐 인면수심으로 다 이걸 부활시켜놓고 우리가 생각해보니 이게 필요한 거였다. 죄송하다. 이 한마디로 끝났거든요. 네. 사실 본인들이 예산을 다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시켜가지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정말 코너로 몰아넣고 결국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그 비상대권 중에 하나인 계엄을 가지고 온 것인데 그 계엄만 놓고 우리가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의 그 계엄과 비교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짓 아니냐라고 그것만 몰아세우기에는 사실상 그 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에서 그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럼 누가 단죄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 제기를 해왔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헌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물론 저는 헌재의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죠. 어쩌겠습니까? 헌재가 탄핵의 결론을 내린 거니까.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부는 그 앞전 상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당위 이런 것들 좀 다 펼쳐놓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그 탄핵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나서 결국은 국회의 그 계엄 해제 의결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가 되고 나서 확인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막 들어오고 막 김어준은 나와가지고 뭐 인민군복으로 위장해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했다 이런 헛소리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마타도와 유언비어들 속에서 탄핵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안타깝거든요. 어떤 것이 사실관계고 어떤 것이 사실관계를 벗어난 마타도인지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뭉뚱그려져가지고 윤석열 저 사람이 계엄을 저질렀으니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여론이 너무나 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좀 걸러질 것들은 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도 지금 뭐 예전에 홍장원 전 차장의 뭐 그 증언이라든가 혹은 그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증언도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번복되고 있고 미심쩍은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냉정함을 찾고 공정하게 재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정치가 잘 안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해답이 계엄이 되어서는 정확하게 안 되죠. 아마 이건 다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의 전후 맥락들 그리고 3년 동안 3년의 임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무엇이 장애 요인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재판부가 고려를 한다면 그 또한 형량에 어떤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빠짐없이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네, 앞으로 과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아까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은 믿겠다라고 하면서도 좀 의심하는 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 좀 짚으십니까? 일단 너무 여론에 떠밀려서 지금 구형한 것은 아닌가.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내란 본안 재판이 안 끝났는데 가담자의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하상 변호사와의 그 감치 논쟁 때문에 어쨌든 판사가 어쨌든 냉정함과 그 어떤 공정함을 잃지 말아야 될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감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좀 생중계가 됐다면 오히려 좀 냉정을 되찾고 이 재판을 다시 운영한다라는 먼저 그 믿음을 먼저 준 다음에 구형을 해도 충분한데 그런 소동이 있고 나서 이제 구형을 해버리니까 이 구형이 혹시나 어떤 개인적 사감 내지는 재판부의 어떤 억하심정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사법부의 불신과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스스로 조금 벗어나야 된다는 책임이 재판부에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좀 덧붙인다면은 그 내란 그 특검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네. 물론 저는 뭐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황당한 것은 지금 현재 이 현 시점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진행되고 있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이라든가 혹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뭐 내란 재판부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현행 재판부를 믿지 못하게 했으니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본인들 기준에서만 얘기를 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러면 이 사람들 주장대로라면은 그 사람들의 이른바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민주주의가 그러면 진보했어야 됐는데 누가 봐도 지금 민주주의는 진보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지금 퇴행하고 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독재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 저는 재판부가 잘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저는 조은석 특검팀의 그 정치적인 스탠스가 더 명확해졌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게 나중에 이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한 3년 뒤에 뭐 총선에 어떤 식으로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 특검이라는 것,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이 3대 특검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하고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또 지금 정청래 대표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란 정당으로 정당 해산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이거는 정말 뭐 입법부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108석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까지도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읽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뭐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흉보는 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민주주의가 오히려 지금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이게 과연 실제 재판부 판단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이번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또 어떻게 확산될지 이 부분 저희 일타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